올해는 좀 잘 먹히더라고요. 확실히 지수보다 좀 잘 먹혔어요, 올해. 네. 내가 좀 빨리 시작하면 물론 좋았을 텐데 이미 시간은 한 20년 지나 버렸고 네. 그러면 40, 50대인 내가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서 한 60대 늦으면 70대라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방법론에 있어서 좀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퀀트쟁이한테 오셔가지고 네. 무슨 투자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퀀트 투자를 하라고 제가 권하게 드리죠. 당연한 얘기죠. 퀀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거 외에 근데 뭐 사실 이제 그 나이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지식도 접하셨을 거고 본인 경험도 분명히 뭔가 조금씩은 있을 거고요. 그게 설사 월세 전세가 됐다 하더라도 또는 이제 분명히 그때 나이쯤 되면은 이제 지인들 중에서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계셨고 해가지고 뭐 그게 사실 무난한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퀀트 투자가 가장 좋다고 봐요. 그 나이대라 하더라도 이게 가장 배우기가 쉬우니까. 퀀트가 제일 왠지 느낌은 퀀트가 제일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가치 투자는 지금도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어떻게 감히 주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내가 사는 가치 투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뭐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나는 숫자로 판단하고 숫자로 확인하겠다 라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사실 자산운용,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퀀트를 이제 하는데 보통의 일반 투자자들은 퀀트라고 한다면 뭔가 되게 계산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전문적인 식견과 자료를 통해서 컴퓨터 뭔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AI 같은 걸 막 돌려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내서 이거를 막 미분 적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요즘 소프트웨어 다 있죠, 당연히. 그거 해주는 것들. 그렇죠. 그렇죠. 클릭 몇 번 해주면 다 나오죠. 그렇죠. 그 퀀트 투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뭔가 전략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략을 만들기 전에는 이제 어떤 요소를 지닌 주식들이 주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도 별거 없어요. 일단 그 저평가된 주식이 좋다라는 건 가치 투자자들도 늘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저평가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뭐 PBR, PER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퍼 PBR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고 그거 말고도 지표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뭐 PCR라든지 PSR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있고 그럼 그 지표들만 가지고도 사실 어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고 고평가되었는 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퍼라는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업이 2,000개가 있으면은 퍼를 1위부터 2,000위까지 다 순위를 쫙 매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BR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쫙 매기고 그 다음에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몇십 개 기업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저평가 퀀트 투자예요. 조금 전에 고전력만 해도 본 20% 이상 나와요. 이게 첫 번째 큰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왜 그 성장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수출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의 성장률 그것도 다 순위를 쫙 매길 수가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그 지표들을 보고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그런 기업을 사는 거예요, 퀀트 투자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2,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어디서 모으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PBR, PER 줄 세우는 거는 HTS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HTS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저 PBR 주식들을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걔네들만 골라서 샀으면은 얼마를 벌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없죠. 그건 자기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건데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유식한 말로 백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냥 사실 과거 시뮬레이션이죠. 저 PBR 주식의 과거 수익 이거가 얼마나 나왔을까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백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저 PBR 전략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구나. 오케이, 좋았어. 끄떡끄떡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오케이, 그러면은 이 저 PBR 주식의 이 전략에 적합한 종목이 무엇인가?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HTS로 뽑을 수도 있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뽑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막 방송이나 유튜브 보면서 막 종목을 막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되고 뭐 경영진이 어쩌고 하는 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진짜.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근데 많은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 요소 때문에 사고 팝니다. 뉴스들을 보고 그런가 보다.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좀 확인해보고 아직 덜 오른 것 같네. 그러면 매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작가님은 소위 어떤 기업의 뉴스랄지 기업들의 정보 이런 거는 전혀 안 보세요?
저는 이제 계속 안 보다가 요즘 제가 이제 모모 채널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싹 까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들은 거를. 네. 뭐 그래도 뭐 다루고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가님이? 평가하고 까먹은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작가님의 투자에는 전혀 녹여내지 않고 무조건 숫자. 그렇죠. 네네. 사실 그 스토리라는 게 그 노이즈일 가능성이 정보일 가능성도 훨씬 높아요, 사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거기서 나오는 굿 스토리들이 이미 가격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그게 문제예요. 네네. 근데 그거 알고 싶어서 가끔 아닌 적이 있거든요.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근데 본인이 솔직히 이게 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파악하기는 진짜 어렵다는 거죠, 사실. 뭐 이제 그때부터는 차트 보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루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이 산업과 이제 이 종목이 이런 이론이 좋다라고 한 다음에 한 달 후에 나오셔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달 전에 그분들이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좋게 보셨어요, 확실히. 근데 한 달 동안에 뭔가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바뀐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이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시는 퀀트 투자는 그런 노이즈의 영향을 안 받나요? 당연히 받기는 받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한마디로 거의 뭐 보험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그 보험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의 성별과 나이만 보고 우리의 보험료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사도 분산 투자를 하죠. 그 한마디로 고객이 한 명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만 명, 수만 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그 소위 그러니까 이런 나이와 이런 성별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만큼을 받으면 우리가 그 수익이 날 가능성이 99.9%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펀트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사실 이게 우리가 저 PBR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30개 기업으로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30개가 다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평균적으로 요 30개의 합이 주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른다라는 그런 현상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실제로 해보면 그 30개 중에서 한 20개 이상은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거기서 근데 두세 놈이 나와가지고 몇백 프로 달러로 가주기 때문에 얘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할 수 있죠. 요즘 소프트웨어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온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뉴지스텍이 젠포트라는 데도 있고, 저는 주로 퀀트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요번에 그 올라떼라는 프로그램도 하나 나왔고, 지금 뭐 퀀터스라는 프로그램도 뭐 준비가 거의 끝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 개가 있고, 그 점점 더 쉬워지고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클릭만 해서 할 수 있게. 그러면 뭐 50대, 60대도 좀 배우면 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사실 그 중에서 젠포트가 가장 복잡한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좀 50대, 60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른 프로그램들은 더 쉬워요. 그거보다. 숫자를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투자를 하고 기업을 도출해도 내가 퀀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용하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좀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작가님의 투자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짧게 말씀하시고 지나갔었는데 지난 4월 22일에 대부분 주식을 청산했다라고, 그러니까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당연히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주식시장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1월, 4월에 그 거의 대부분의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5월, 10월의 수익은 되게 축적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95년에 100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5월, 10월에만 이제 그 골라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 돈이 34원이 됩니다, 지금. 27년 만에. 근데 그 반대로 11월, 4월에 투자했으면 돈이 꽤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월, 10월은 주식을 크게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러면은 4월 30일인가 라고 딱 보면은 4월에 한국 주식 패턴을 보면은 보통 4월 1일부터 22일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그때부터 꺾여서 그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이거와 일치합니다. 저도 보통은 이제 올해는 안 그랬지만 3, 4월에 보통 돌을 왕창 본 다음에 4월 마지막 주부터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래서 똑같이 4월 22일 날 다 팔고 나간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셀인 메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겠죠. 뭐. 그렇죠. 그게 벌써 19세기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올해는 그게 상당히 괜찮았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은 이 말인즉슨 11월부터 그러니까 11, 12, 1, 2, 3, 4
다. 예, 6개월 정도죠. 네. 딱 6개월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안 보세요? 제가 5월, 10월에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또 확률을 보면은 커스피가 그럼 5월부터 10월까지 네. 계속 박살나기는 했는데 최근 20년을 보면은 10번은 수익이 나고 10번은 손실이 났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반반 그 수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10월에 주식이 절대로 오르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확실히 11월 4월부터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비중을 적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급반등했을 때 막 네. 2배, 3배씩 올랐잖아요. 네. 그 시기에는 하셨어요? 제가 그때 2-3배를 벌지는 못했는데 네.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때는 제가 예외상을 하나 줘가지고 네. 이제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누구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때 제가 재빨리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질 때는 언제 다시 들어가면 좋겠느냐라는 걸 분석을 막 했어요. 그때 결론은 그거였어요. 최저점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져서 네.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2달 동안에 그 최저점이 다시 갱신되지 않으면은 그때 들어가도 세이프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700인가 그때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5월, 10월이었기 때문에 풀 비중을 실지 않았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물론 풀 비중을 실었으면 더 많이 벌었겠지만 네. 뭐 지금 후회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기본 원칙은 항상 지키되 그때는 사실 워낙 예외 변수였었으니까 네네네. 그때는 예. 좀 이렇게 싫긴 싫는데 아예 그 원칙을 무시하진 않고 네. 적당하게 비중 조절을 해서 결국 많은 수익을 얻어갔다.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막 하락장이라서 곡소리를 내긴 하는데 네. 사실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지금 한국 주식이 지금 최고점 대비 겨우 22%가 3%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20% 넘어가면 이제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 정도는 2-3년에 한 번씩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정말 비정상적으로 한두 달 만에 30몇 프로 가는 거 이제 이거랑 이런 식으로 그냥 몇 개월에서 질질 떨어지는 거는 좀 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요 정도 하락장은 진짜 되게 귀여운 하락장이거든요. 한 2-3년에 한 번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18년에도 이 정도 떨어졌고 20년에 이거 더 떨어졌고 22년 요 정도니까요, 사실. 네. 그래서 이때 지금이 저점이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을 귀여운 하락장이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이런 거는. 네. 네. 여러분들 악플은 자제해 주세요. 근데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네. 자고 일어나면 나스닥이 5%씩 떨어져 네네네. 있으면 진짜 예. 좀 심적인 충격이 좀 크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뭐. 네. 진짜요? 네네. 그러면 혹시 네. 물론 정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 전까지도 좀 힘든 시장이었으니까 네. 지수 대비 방어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제가 23% 정도 벌었고 네. 올해는 그래서 4월 22일 빠져나오기 전에 그래도 꾸역꾸역 1% 정도 벌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플러스. 네. 네, 그 소형주 퀀트가 올해는 좀 잘 먹히더라고요. 확실히 지수보다 좀 잘 먹혔어요, 올해. 네.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평가도 해주신 김에 혹시 전망도 하고 계십니까? 전망이요? 네, 일단 첫 번째, 제 전망을 믿지 마시고, 딴 사람 전망도 하나도 믿지 마세요. 맞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당연히 전망을 조금 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전망 비즈니스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맞으면은, 내가 맞았지 할 수가 있고, 틀리면은, 내가 언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전망을 하긴 하는 건데, 네. 일단 5월, 10월은 그냥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 좋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외국인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올해 10몇 조를 팔았거든요. 이게 거의 역대 최고로 많이 판매를 한 거예요, 한국 주식을. 일단 이게 별로 좋은 사인은 확실히 아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주식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제 미국에서 정치적 그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펀다멘탈이 가격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펀다멘탈을 움직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보통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보고서 그거의 이유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누가 봐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하락 추세에 와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하나도 좋은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쪽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이선혁 부장님이라는 분은 열대 맞을 걸
시나리오는 7대밖에 안 맞았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게 딱 맞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2대 덜 맞은 건 좋기는 한데 어쨌든 좋지는 않거든요 상황이. 왜냐면은 일단 중앙은행이 신나게 돈을 빼간다는 거는 이제 그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 플러스 심리라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은 주식시장이 돈 게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10월을 원래 안 좋게 보는데 올해는 조금 더 안 좋게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안 좋게 봐서 더 떨어진다면 그 원칙을 살짝 수정해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좀 추가 매수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시나리오가 2개 있습니다.